다른 장르 영화를 만들 때라고 좀 다른 어떠한 그 반응과 어떤 반향들이 있었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에는 킬빌과 멜빌 사이라고 하는 같은 대사를 이제 반복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 김자욱이 발가락을 이렇게 딱 뜯어내는 장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악마를 보았더라면서. 그러니까 저 못된 볼은 못 고쳤네 아직도 막 이런. 최고죠. 일단 그룹 너무 편하고 이제 한창 한국 영화 좋아졌을 때 그때부터 같이 단순히 무슨 뭐 기자와 감독의 사이가 아니고 같은 영화를 바라보는 뭐 시각이나 방향도 뭐 같았던 것 같고 그 GV 할 게 있으면 제일 먼저 연락을 드리고. 혼자 부산에 내려와서 방구석 식구들 다 어디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되게 대단한 영화를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급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부산역으로 그들을 맞이하러 갈 예정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안 오지? 연착인가? 오랜만이네. 승철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뎅 들고 있구나. 예, 댕다발입니다, 댕다발. 잠깐만. 야, 이렇게 수분은 끼를 말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안 삶은 거 아니에요? 이거 모형 아니야? 꽃다발로 자, 생각하시고. 어묵주름 만끽하자. 네, 그래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개막하면서 제가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뻥치고 있네. 우리를 왜 기다려? 제가 숙소 예약도 했어요. 어떤 숙소죠? 제 숙소. 아니, 형, 요즘에 키로 들어가는 관광명소 아니야, 부산? 적어도 카드는 돼야지. 이거 뭐고 이거 돌려야 되네 이거. 카운터에서 인원 추가될 때마다 꼭 얘기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형은 어때요? 형은 부국제. 저는 부국제 매년 오죠. 그래서 올해도 연락이 왔는데 올해는 저희가 거엽다님을 모실 정도로 풍족하지 않아서 대신에 주성철 편집장을 부르기로 했다. 아, 그래서 이 숙소를 준 거구나. 올해는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 영화제가 정체성을 찾았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총 298편이 상영이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제가 대단한 작품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철 형이 준비한 그 대단한 영화. 아, 대단한 영화. 저희가 한번 비 오기 가보도록 전에 할게요.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갈 때 이렇게 통 뛰고 막 이런 거 아이가. 근데 원하는 대로 해도 돼. 하나, 둘, 아니 나 점프하면 방송에서 돼. 한 번도 안 해봤다. 우리 오케이, 한번 오케이. 뛰보자. 오뎅 타고 이동. 하나, 둘, 셋. 콩. 아이고. 야, 역시 야. 순간이동이 좋아. 돈도 안 들고. 아우 이거. 저희가 진짜 여기 어디죠? 여기가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심 영화의 전당입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여러 번 왔는데 네. 여기 이렇게 서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장소가 저한테 허락된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네. 아 저는 뭐 부산 영화제 하면 뭐 저의 친정이죠. 시집은 안 갔지만 제가 뭐 여기서 상을 3개나 타는 뭐 그런 이변이 부산이 키워준 네. 초입니다. 너무 기분 좋았는데 업어줄게요. 아니 너무 기분 좋아서 기분 좋으면 업어주고 싶어. 저희가 어쨌든 국제에 온 거니까 네. 여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철아. 그래요. 여사친, 남사친. 아, 좋네. 아, 오늘 우리가 약간 커플룩이네. 커플 뭐야? 너무 싫다 뭐야. 진짜. 너무 싫다. 아, 여기 뭐 이렇게 카페도 있고 그러네요. 네, 밥집, 카페. 아. 부산 시민들 여기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온 김에 우리 봉배우 같은 배우들도 보고 아. 네, 그래서 많이들 오세요. 저 영화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희 프리미어 행사하는 극장이 있어요. 야외 극장이 있고요. 저 야외 극장에 이제 레드 카펫을 밟고 개막식 행사를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 작년인가 아마 아이유 씨가 왔을 거예요. 여기에. 네, 그때 프리미어 야, 행사에 그럼 저희 둘이 온 거에 이 부산 시민들 실망이. 대단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남포동하고 같이 할 때 있잖아요. 초창기. 예, 예. 그때랑 이제 지금 이제 여기가 자리 잡기 그 경대선 때 영화제 참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해운대로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네, 훨씬 사실 관람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야, 나는 솔로 데이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지금 해보니까 이거 랜덤 데이트 되게 하기 싫어하는 데이트 둘이 만나가지고. 진짜 마음에도 없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되는 상황. 오늘 우리 뭐 드실 거예요?
저는 청사포 조개구이요. 사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반쪽구이? 사드릴게요. 아, 진짜 이런 기분이구나. 지금 딱 이런 기분이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 영화의 전당이 생기기 전에 부산을 떠났으니까. 맞아. 야, 그래도 우리들이 출세했대. 그러니까 그래, 둘 다 배싹 말라가지고 부산을 떴을 때. 나 그때 그 워크샵 그 신청하려고 한 2달 아르바이트 해서 신청한 거고. 나도 비디오 가게 알바해가지고 그 돈 내고. 참, 그때 우리가 영화의 꿈을 이빠이 키웠다. 어머, 세상에 이런 일본어 잔재 너무 나쁜 거 아이가? 제가 이번 영화제에서 여러분들을 부산으로 부른 이유가 바로 이 영화를 함께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24시간 매일 불야성을 이루던데요.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옵니다. 1200도가 넘는 쇳물이 차가운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 도로가 버틸 수 있는 건 200시간. 일주일이 되더라니요. 살아서 있겠습니다. 아 사실 내가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한 분 있는데 누가 오실 오기로 때가 했는데? 됐는데 누구 제가 네. 이 부산 영화제 유력 인사 아닙니까? 배우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네가 유력 인사라고? 그렇죠. 네 믿어볼게. 그 그렇게 안 오시지? 빨리 오셔야 되는데. 시계 안 차고 계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가운데로 오세요. 여기서 만나기로 했던 분이 바로 데드라인의 공승현 배우십니다. 제철소에서 불난 거 아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몇만 배로 팽창하고 순식간에 꽝!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드라인의 주인공 배우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승현 배우가 데드라인이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들 태풍 흰남노 기억하실까요? 네. 2022년 9월에 한반도를 세게 강타했었는데요. 그때 포항 제철소에 135일간의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 재난 휴먼 드라마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보셨어요, 그러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공승현 배우도 가서 한번 볼까요? 네. 네. 그 영화 주요 장면에서 나왔던 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해놓은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요 키워드들을 몇 개 가져왔어요. 왜냐면 굉장히 생경한 단어들이야. 고로, 슈프. 근데 제한 시간 안에 산소 밸브를 이제 모두 찾는 거예요. 산소 밸브 위치를 기억하셨다가 15초 안에 이 밸브를 다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형네 먼저. 네, 먼저 할게요. 제가. 요 화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저희가 쉽다. 상품을 드립니다. 네. 이기시는 팀에게 시작. 공신력 안 됩니다. 가시죠. 우리 이긴 것 같아. 우리 이긴 것 같아. 아이고. 12초 성공하셨어요. 12초? 12초. 네, 12초. 내가 머리 좋아. 다음 화면부터 이제 넘어갑니다. 반반씩 외우자, 이렇게. 내가 오른. 내가 여기 외울게. 내가 여기 이렇게 외울까? 오케이. 내가 먼저 할게. 왠지 틀릴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어머, 다들 머리가 이렇게 좋단 말이야? 야, 천천히 해라니. 10초. 빨리빨리.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오늘 잘했지. 내가 한계인가 봐. 한 번만 더 해. 약간 상품은 갖고. 오케이, 알았어. 한 번만 더 해. 이거 나가잖아? 형 진짜 형 이미지는 아니야. 진짜 이거 아니야. 그렇지. 한 번만 다시 해. 자, 형 반만. 반만. 이거 은근히 재밌다. 형 쉬워. 형 반만 외워, 반. 반. 헷갈려. 해, 형. 헷갈려.
됐어? 저 뭔가 자신 없어하는 손가락질. 빨리 해. 빨리 줘. 우리 중에 네 머리가 제일 나쁜 걸로 판명됐어. 이겼다. 그래서 평론은 왜 안 와? 고루를 살리지 못했다. 왜 이렇게 못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안 그래도 네, 축하드립니다. 1등 하신 분께는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복권도 너무 귀엽다. 아, 나 이거 별로 운이 없던데 이거. 거의 긍정적으로.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공승현 씨하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다는데요? 뭐야 진짜로? 데드라인 주역들과 커피 타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뭐야 두 사람만? 그렇죠. 아 진짜? 아쉽게도 네. 이 바보야. 이 바보. 아유 다 같이 갑시다. 아 그래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정말 대배우십니다. 게임은 보람도 없이 뛰고 가면 안 될까요? 가시죠. 가시죠. 갑시다. 저희가 그 공승현 배우의 초대를 받아서 그 이상한 복권을 긁어서 여기 왔는데 마치 짠 것처럼 데드라인의 주역들이 함께 계십니다. 데드라인의 연출을 맡은 감독 권봉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독님 혹시 그 흑백 요리사에서 고기 깡패로 나오셨나요? 그런 오해를 좀 받을 만한 외모인데 골깡패는 아니고요. 네, 데드라인에서 오유나 PD 역할을 맡은 배우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드라인이 모티브가 된 실제 재난 상황을 촬영해서 기록한 정민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권봉근 감독님이 이 작품이 이제 첫 장편 데뷔를 하셨고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단편들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구독자가 23명. 거의 약간 친인척, 회사 동료. 23명이요. 네, 권봉근 감독님은 단편 영화 뉴클리어 패밀리로 그 영화계에 처음 이름을 알리셨고요. 대신 울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단편도 저 기억에 남고 많은 이들에게 좀 각인된 계기는 2013년이죠. 단편 영화 로망, 그레코 로망이 전주국제영화제, 미장센 단편영화제, 하와이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서 초청되면서 연출력을 인증받으셨고요. 또 2023년에는 그 드라마 소방서엽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에서 공동 연출을 맡으시면서 시청자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감독님의 이 세 편의 그 단편을 보고 있으면은 되게 좀 중요한 키워드가 그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 영화도 뭔가 그런 어떤 가족적인 느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건 표면적으로는 어떤 가족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제철소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본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23명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저분이에요. 네, 3일 전에 한 명 늘었을 것 같아요. 공승현 배우에 대해서는 우리 거의 없다님이 소개를 해주세요. 네, 공승현 배우 흑룡이 나르샤에서 등장을 하셨고 내성적인 보스, 조선 혼담 공작 속 꽃파당 불가사를 출연하셨고 혼자 사는 사람들로 42회 청룡영화상 신인상을 수상했고 최근에 이제 햇선가이즈라는 영화가 빵 터지면서 어쨌든 거기서 욕을 아주 찰지고 맛있게 여러 번 구사하시는데 평소에도 욕을 좀 하시는 편이지? 아니 질문 봐라. 질문 꼬라지 마라. 잘한다 잘해. 그 질문 나 많이 해요 이럴 수 없잖아. 근데 연기를 정말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실제 현장에 계셨던 분이 바로 또 여기에 계시는데요. 태풍이 포항 제철소를 덮쳤을 때 이 침수되고 있는 방송실에서 장비를 챙겨 나와서 제철소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직접 촬영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이 바로 정민구 촬영 감독님이십니다. 그 정민구 촬영 감독님은 SBS 보도국 출신이시고요. 현재 포스코 커뮤니케이션실에서 촬영을 담당하고 계시죠. 현장에서 지켜본 분으로서 이 영화가 완성됐을 때 가장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록을 또 하셨던 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때 당시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한테 이 영화가 나오면 정말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렇게 실화를 100% 재현해서 만든 재난 영화가
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 이 소개 영상도 거의 없다님이 만드셨나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야 대단하디. 거의는 진짜 한국말을 낳는 거의 같아. 못 만드는 게 없고. 거의 없다에 손때가 묻은 영상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비를 쏟아붓던 2022년 9월 6일 한국 현대산업의 쌀 생산지인 포항제철에서 시작합니다. 작업반의 최고참 선배인 이양철 파트장은 야, 그나저나 마지막까지 정신 바짝 차려라. 태풍 한 번 남은 그냥 사나흘 꼴딱 샜어. 하루 이틀 자는 거 일도 아니야. 연일 계속된 태풍 대비 작업으로 피곤해진 몸을 잠시 차에 누이고 잠이 들었다가 이게 여전히 꿈인지 악몽 같은 생시인지 모를 장면을 목격합니다. 큰일 났군요. 이걸 어서 회사에 알려주려면 일단 차에서 살아서 탈출부터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9월 8일 시사교양국의 살쾡이 오윤아 PD는 포항제철로 향합니다. 그녀는 이미 어젯밤 뉴스 보도를 통해 포항제철이 침수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포항에서 살아온 그녀가 보기에 이 일은 단순한 침수 정도로 보이지 않았죠. 처음이네, 저런 풍경. 뭐가요? 저 동네에 저렇게 연기 하나 불빛 하나 없는 거. 포항제철의 어느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포항제철 창설 이래로 단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오케이, 가자. 용재야, 냄새가 나냐? 특종의 스멜. 따라와. 오윤아 PD의 민감한 후각은 특종의 스멜을 맡았죠. 이게 이제 비리가 있는 줄 알고 잠입하게 되는 그런 거. 그렇죠. 얘네 분명히 실수했을 거네. 하지만 현장 관계자들에게 이런 PD의 등장은 보통 평지풍파의 스멜입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KPBC 시사교양국 소속 오윤아 PD입니다. 정무시 철단은 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세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용재 너 카메라 똑바로 쏴. 각종 엎치락 뒤치락 끝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오윤아 PD는 온화한 인상의 현장 작업 인력 한 분과 인터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인터뷰 해드리죠. 처음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틀 동안 포항제철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9월 5일 흰남노가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하루 전날 포항제철의 재난 대비 상황실은 전쟁과도 같은 철야 작업을 실시 중이었습니다.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49m까지. 바람이 어제보다 더 세졌다는 거야? 이미 흰남노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와 바람을 뿌리고 있었고 아직 진짜 위기는 오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은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팽팽하게 잡아당긴 82처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비라도 좀 덜어매줘 오랜만. 진짜 안면 있는 배우분들 진짜 많이 나와. 사실 여러 작품에서 봤던 그게 베테랑 배우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게 더 몰입했던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날씨를 모니터링하고 있던 이재학 대표이사는 이런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했는데 근데 이분은 아까 그 인터뷰 시작했던 분이랑 많이 닮았네요. 쌍둥이인가? 그래서 그 결단이라는 것은 휴풍이요. 휴풍이요? 지금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휴풍이란 선풍기의 바람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철소의 현장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용광로로 향하는 고온 고압의 열풍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용광로의 가동을 잠시 멈춘다는 뜻이죠.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끊임없이 철을 생산해야 하는 용광로가 움직임을 멈춘다면 제철소는 당장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심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멈추는 거니까 다른 공장들이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혈액을 공급받아야지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손의 액수는 그리고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만 한 대당 매일 수십억씩. 고로 5기 모두 멈춰버리면 거기다 곱하기 5. 무슨 어묵이 엄청나게 많군요. 아니 대체 경영을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선생님이 아니라 저 윗대가리.
그 윗대가리 지금 피디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휴풍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실행하기에 이른 포항제철의 재난대비팀. 이제 저 공간이 실제 고로 운전실입니다. 아, 상황실인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두 분은 직원분이세요. 시작합시다. 휴풍 실시. 사고로 2301 열풍변 폐 확인. 이거로 소동변 확인. 일단 휴풍 절차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간 것 같지? 예. 자네도 고생했어. 예. 그랬다면 아까 처음 장면이 설명이 안 되겠죠. 어느샌가 불어난 거대한 양의 물이 제철소 안으로 넘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각종 전자장비부터 달아오른 쇳물까지 여기는 물이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만 넘치는 곳인데요. 공장 내 직원분들은 입구 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력을 담당하는 지하시설이 침수된 포항제철은 곧 어둠 속으로 잠기게 됩니다. 제철소 주요 공장 모두 블랙아웃입니다. 3고로 응답하세요. 아직 제3도로는 휴풍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용광로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제철소의 심장인 용광로가 그대로 폭발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큰일 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수동으로 밸브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려운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예를 들면 그 수십 미터 높이의 플랜트 꼭대기 같은 거. 만약 밸브를 제때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공장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공장장님, 저 이양철입니다.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영화 데드라인은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의 직격을 당해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작동 불능 상태가 될 뻔했던 포항제철의 실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은 그냥 쇠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이며 역사가 된 장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청춘을 아낌없이 내던진 곳이기도 하죠. 그런 포항제철을 구해내기 위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용감해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 데드라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거인은 정말 영화를 참 보고 싶게 잘 만든다. 다음에 내 것도 만들죠. 배경이 생소한 또 제철소잖아요. 네네. 이 장소를 어떻게 표현해야겠다 이런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고민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철소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점은 제철소를 어떻게 이제 보여줄까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주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헌팅을 정말 엄청 많이 다녔고요. 근데 이제 제철소라는 공간이 쉽게 진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멧이랑 안전을 다 신고 높이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한 20m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높은 데를 가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걸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장소들이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그럼 가장 포토제닉한 공간, 그다음에 미장센이 우리의 이야기랑 맞는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았던 거죠. 11호 태풍 흰남노가 결국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열대 저압부를 집어삼키며 덩치를 키웠습니다. 경북, 울산, 경남에도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큰 폭발음이 났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는 2022년에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제철소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재난 휴먼 드라마인데요. 흰남노는 그 사라, 매미에 이어서 역대급 태풍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른바 슈퍼 태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포항, 경주, 제주도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요. 특히 포항에는 시간당 최대 11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하천들이 범람을 하면서 침수 차량만 그 당시에 무려 8,000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의 태풍이었죠. 근데 포항제철소가 50년 만에 셧다운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인 거죠?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휴풍까지를 결정한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축구장 5개를 채울 정도의 물을 펐다는데 가늠이 안 된다, 진짜. 가늠이 정말 안 돼. 그냥 막연하게 엄청 많네. 그냥 이 정도인데 그게 얼마만큼일까요? 축구장 5개 정도가. 그게 이제
여의도 면적이 3배. 저도 그런 식의 비율을 많이 듣는데 여의도라는 지역의 3배요? 거의 서울의 성동구만한 게 하나의 지평에. 군 정도. 네. 네. 그게 다 거의 다 침수가 됐는데 그걸 다 물을 퍼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하로는 지하 8층까지의 깊이 정도가 되는 건데 거기 이미 뭐 기계실, 전기실, 유실, 칼버트 다 말할 것도 없이 다 침수가 됐고 지상으로는 2.5m 이상 차오른 것도 있었어요. 일단 지하에 있는 대형 변압기는 물에 잠겼고 차단기가 다 탄 데다 송전 케이블도 손상된 것 같습니다. 곧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도 다 끊길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 시설이 망가졌잖아요. 전기도 동원할 수 없고 양수기를 어떻게 퍼내 봤는데 정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방사포라고 하는 전기 2대밖에 없다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해요. 사실 영화에도 나오지만 태풍이 오는 걸 알고 데뷔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 제철소에 계시는 분들이. 근데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 거죠? 일주일 전부터 이제 그 재난대책반이 구성이 돼서 직원분들께도 다 알려줬었어요. 각 공장마다 안전 체결 완료했고 남분 쪽 통행도 전면 차단한 뒤에 필수 인력 제외하고는 모두 대피하도록 조치해놨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모두 공지를 일주일 전부터 계속 공지했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도 동문의 대사가 있지만 우리는 태풍 못 막은 게 아닙니다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말은 정확히 합시다. 우린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닙니다.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니고 이제 그간 건천이었던 이제 냉천이 넘쳐오면서 산물을 통해서 그 물이 쭉 밀려 들어오게 된 거죠. 아, 여기가 꽉 막혔네. 갑자기 쏟아진 비가 온 동네 잡동산이 싹 다 끌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영화에도 뭐 나오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재난이 덮친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휴풍이란 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겠죠. 당연히 포항제철 입장에서는. 네. 그대로 용광로가 멈추게 되는 것이니까. 제가 이제 그 휴풍을 결정하는 과정을 좀 자세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요. 재해라는 게 태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건데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르는데 굳이 휴풍이라는 거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선택인 거죠. 그 고로는 1년 365일을 쉼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죠. 그 뜨거운 열풍이 철광석과 석탄을 녹여서 쇳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 잘못하면 고로의 숨통을 영영 끊는 걸 수도 있어요. 50년 넘는 동안에 지나간 태풍만 해도 100번이 넘어요. 근데 그동안에 태풍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고로를 멈춘 적이 있나요? 5개 모두 휴풍합니다. 결국은 그래도 이제 이 안전과 여러 가지들을 좀 종합한 어떤 되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또 궁금한 그거예요. 고로. 고로. 네. 고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어떤 거죠? 고로는 어쨌든 저희의 제3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이제 고로를 해야 되는데 철이 처음 만들어지는 공간이고 이런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막 끓고 있는 솥단지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것이 뿜어져 나와서 이제 각 공장으로 배치돼서 용도에 맞게 이제 어떤 거는 뭐 자동차, 어떤 거는 뭐 또 다른 이제 산업 소재들로 이제 분배가 되는 건데 여기가 멈춰버리면 다 이제 모든 것들이 멈추고 그 이후에 어떤 2차, 3차 그 공장들도 다 멈춰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결정이 큰 어떤 의미고 오윤화의 대사로 나오지만 이제 1200도가 넘는 쇳물이 차가운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가 몇만 배로 팽창하고 순식간에 꽝! 아 그렇다면서요? 저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지금 제철소 내부에 총 5개의 고로가 있는데 그 고로 이외에 다른 공장들도 사실 다 전원을 내려놓은 상태였거든요. 만약에 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그 물폭탄을 맞았다면 아마 재생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내려진 결정들로 인해서 다시 재가동이 가능했고 그런 결정을 안 했더라면 아마 우리 전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이 영화는 그 재난 영화인데도 단 한 명의 어떤 히어로가 모든 어떤 피해나 이런 거를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철소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제철소를 살리는 역할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시는 그 영상에서 본 그런 인물들이 다 실제로 있는 인물들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다 실제 인터뷰들과 실제 있으셨던 분들의 에피소드들을 반영해서 작가님이 거의 대부분 다 살린 거네요. 이 영화에서 할 때 제일 저거 기억에 남는 거 얘기해보라 그러면 산소 플란트에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그 씬이 장르적으로 제일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그거 볼 때 진짜 너무 심장이 이렇게 쫄리더라고요. 떨어질까 봐. 저희 영화에서는 두 분이 올라가시는데 실제로는 그 파트장님 혼자 그 밸브를 다 여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올라간 거죠? 그렇죠. 네. 그 바닷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자신감 때문에 직접 찍어보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카메라가 막 딸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계속 올라가서 밸브를 다 잠그셨다고 하는 그런 뜨거움? 그런 것들 보면 좀 감동적이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궁금했던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침수가 되면서 이 내부 폭발 위험 때문에 다 대피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 한 젊은 사원이 이 마이크를 잡고 이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도 혹시 실제 그 인물이 있나요? 입사 2년차 서민규 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영화 타이타닉에서 마지막까지 그 배를 지키고 있는 어떤 선장 느낌이 나서 그게 울컥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는 정말 많은 배우들이 실존 인물들을 연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연기가 더 리얼하게 느껴졌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있으면은 여러 영화나 그 드라마에서 봤던 정말 베테랑 배우들이 정말 대거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멋진 팀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어떻게든 좀 해결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안도감을 가지게 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대한 위기에 이 차분하게 대처하는 이재학 대표 역은 박지일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또 폭발을 막기 위해서 64m 상공으로 향하는 베테랑 선배 이항철 역은 정석영 배우가 연기를 하셨죠. 또 이외에도 뭐 홍서준 배우, 유승목 배우, 장혁진 배우 등 이런 그 명품 조연들이 실제 인물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서 이 극에 대한 이 몰입도를 정말 최고로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처음에는 정석영 배우님이 주인공이신가 하고 보면 또 그분이 아니고 또 저분이 주인공이신가 하면 또 아니고 그런 재미들이 막 있거든요. 아 잠깐만요. 대부분 재난 영화는 어떤 히어로들이 있는데 이 제철소에 누군가가 특정이 돼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은 진짜 자기 일을 한 건데 그게 재난을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근래에 뭐 많은 사회적 참사들 같은 경우 보면 그러지 못해서 생긴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하긴 그 상황에서 그 인상적이긴 했어. 누구 하나도 빠져있는 사람이 없어. 그 현장에서. 그 정석영 배우도 사실 첫 등장하면 사라지셨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선배님, 뭐 귀신이라도 봤냐? 정석용 배우님은 그냥 어디다 딱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그냥 30년 근속이 바로 네. 그거 사실 근데 대단히 부러운 엄청난 거죠. 이거. 부러운 거지 배우 여기 입장에서. 커피 머신 뒤에 데려다 놓으면 바리스타가 바로 되는 챔피언 한 2번 정도 하신. 네. 근데 바리스타는 조금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 아름답게 가고 있었잖아. 다양한 바리스타가 있잖아요. 그래요. 다양한. 거기야 미안해. 거기야 정말 미안해. 그런 배우분들 가운데 이제 공승현 배우님이 딱 중심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힘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다른 분들은 실존 인물이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유나 PD 영화 어떤 가공된 새로운 인물이니까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을까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제철소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리고 또 135일의 기적을 쓰신 인터뷰 책이 있습니다. 인터뷰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제 시선으로 영화가 이제 관객들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일이 나도 큰일이 났다는 거지. 의심했던 것들을 관객들이 저와 같은 시선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담백하게 잘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들을 이렇게 막 살펴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YB와 OB 그리고 경영진들이 다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 회사를 내 기계, 내 머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켜낸 것들이 진짜 저에겐 너무 생소한 일이거든요. 그
모든 게 다 복구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린 겁니까? 총 135일여가 걸렸고요. 135일. 네. 정말 제철소를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수년간 해서 이게 복구가 되는 그 정도 규모의 이런 재난이 아니다. 부정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 135일 만에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완전히 복구를 이뤄냈습니다.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복구 과정들을 좀 담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하셨던 그런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들. 이 쇳물을 처리할 수 있는 모래 욕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쇳물이 위쪽에서 묻었으면은 전기로는 힘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본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요. 용선 운반차라는 게 있습니다. 쇳물을 이제 각 공장마다 이제 옮겨야 되는데 다 침수가 돼서 경쟁 업체에서 빌려주고 광양제철소에서도 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요 복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북도에서는 직접 그 방사포를 전국에 2대밖에 없다고 해요. 그거를 직접 지원해 주셨고 그다음에 소방, 그냥 해병대에서는 직접 장병들이 나오셔갖고 복구되는 과정들을 많이 도와주셨고 진짜로 정말 포항에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아마 또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나. 사람이 있으니까. 성남 물폭탄이 쏟아지던 그 어둠 속에서도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재난이든 사고든 수습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희망은 있는 겁니다. 우린 각자의 자리에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실화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얘기해주면은 이 영화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더 어떤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꼭 집어주이소. 전 제철소를 담아냈다라는 게 아무나 촬영할 수 없는 공간이었고요. 그 공간을 가보면 느껴지는 좀 장엄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VFX 기술력을 좀 뽑고 싶은데요. 한철이 그 산소 플랜트로 올라가고 나서 처참하게 변한 제철소의 상황을 보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되게 감정이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야, 저 VFX 기술을 하면은 제가 제일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맨날 돈 없는 가난한 영화 현장만 경험해봐서 그런지 이 기술력을 보면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불이 또 저희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CG에서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불과 물. 특히 물은 정말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관객들이 몰입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그러면서도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 상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바로 데드라인이 부국제에서 특별 상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일반 관객들한테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네. 아마 오늘 찍었던 배우분들도 몇 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이 그 상영 이벤트의 모더레이터로 참여를 해서 이 제작진과 이 관객 사이에서 아주 되게 윤활유 역할을 할 거예요. 영화의 그 마지막이 참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오게티라는 말을 이런 저희가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불안감을 안고 다 같이 극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고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50년 넘는 동안에 지나간 태풍만 해도 100번이 넘어요. 쌍천만 배우시죠? 네, 그 함회 회장님이셨고 서울의 봄에서는 보안사 참모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저 큰 제철소를 책임진 강무성 제철 소장입니다. 홍소준입니다. 선배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뭐 정석용 배우는 막 비바람을 뚫고 사다리를 타고 그럴 때 편하게 좀 계시잖아요. 네, 잘못된 질문이 있는데요.
정석용 배우는 저보다 후배입니다. 유승목 배우 걔도 저보다 후배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재난 영화라고 하면은 좀 뻔하게 예상되는 지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거대한 음모라든지 빌런이라든지 심파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예상하고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런 지점을 하나 다 비껴간다는 점에서 정말 K 직장인의 멋짐을 잘 표현했다는 점에서 정말 너무 섭외하신 분 좀 더 자극적인 갈등 상황을 만들고자 했었던 좀 이런 욕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은 좀 없으셨는지. 분명히 그러니까 좀 강력한 그 안타고니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자연의 재해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 안타고니스트가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뭉치는 이들을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많은 재난 영화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착한 휴먼 드라마 재질의 재난 영화는 저희 영화가 유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실감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가을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진짜 누구라도 혹시나 한 명이라도 있을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제가 그 당시에 운전실을 지키고 있었던 직원이기도 했었고 그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건을 기억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뭐 포항제철소가 물에 잠겼다. 뭐 다리가 무너졌다. 뭐 큰 빌딩에서 화재가 났다. 근데 그 안에서는 분명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는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를 이번에 찍으면서도 많이 느꼈고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부국제 분위기를 느낀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부산 출신인 성철이 형이 아주 좋은 작품을 보게 해줘서 그게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방구석 1년 여러분들께 고급 정보 하나 알려드립니다. 영화 데드라인은 11월 6일에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곧 티빙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극장에서 그리고 티빙에서 데드라인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정모에 더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